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준영 83세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심장마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쓰러져서 끝이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심장마비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심장마비는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심장마비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할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많은 환자들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심장마비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즉시 119에 전화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심장마비를 겪을 때 그 처음 1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사실 심장마비 환자의 70%는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도 10분 이상의 골든 타임이 존재합니다. 그 10분 동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존할 확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10분 동안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바로 생명과 직결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온다면 무엇을 첫 번째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생명 지키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만약 심장마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끄지 마세요. 영상의 마지막에는 응급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황금 설정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명을 구하는 대처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심장마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올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아시나요? 가슴이 아프다, 숨이 가쁘다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이지만 심장마비의 증상은 사실 그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슴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심장마비는 항상 그런 전형적인 증상으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꼭 가슴이 아플까?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여성이나 당뇨병 환자들은 비정형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 외에도 식은땀,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감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증상 가슴 통증과 팔, 목, 턱 방사 통증, 가슴 중앙 부위에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통증을 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통증은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고 왼팔, 목, 턱 등으로 방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심장마비가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형적인 증상, 여성이거나 당뇨병 환자일 때 주의. 특히 여성이나 당뇨병 환자는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비정형적인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식은 땀이 나거나 갑자기 구토가 발생 또는 어지러움과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슴 통증이 없다고 해서 심장마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마비는 때로 비정형적인 증상으로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제가 김순호 씨라는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김 씨는 68세였고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며 건강관리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채찍이라도 했나 싶어 소화제를 찾으러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며칠 전 병원에서 들은 교육을 떠올리며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앉아서 기다린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즉시 멈췄고 그 결과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슴의 답답함, 식은땀, 구토, 어지러움 등 여러 증상들이 심장마비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증상을 느끼면 일단 모든 활동을 멈추고 몸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처한 것이 생명을 구한 사례였습니다. 자, 그럼 만약 여러분이 심장마비의 증상을 느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던 중이라면 설거지를 멈추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면 멈추고 앉거나 누워서 몸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심장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더 많은 일을 시키면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일을 시키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멈추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법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증상이 느껴졌다면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을 즉시 복용하는 것입니다. 심장약을 정확히 복용하면 심장에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응급처치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심장약 복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될 때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을 바로 복용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심장약은 심장에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협심증이 있거나 심장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 심장약을 빠르게 복용함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협심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평소 복용하는 약물 중 하나는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주는 약물입니다. 이 약을 혀 밑에 넣고 녹이면 1, 2분 내에 빠르게 흡수되며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빠르게 약을 복용하면 심장에 가는 산소 공급을 개선하고 응급 상황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 넣고 녹여야 합니다. 1, 2분 후에 통증이 조금 나아진다면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여러 알을 한 번에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방받은 대로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박영희 씨라는 사례를 소개할게요. 박영희 씨는 73세로 10년 전부터 협심증으로 저희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중 갑자기 가슴이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이때 박 씨는 즉시 빨래 널기를 멈추고 소파에 앉으셔서 평소 가방에 넣고 다니던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고 복용하셨습니다. 약 2분 후 통증이 조금 나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분 후 두 번째 약을 복용하셨고 그 결과 통증이 더 이상 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 씨가 정말 잘한 것은 약을 정확히 복용하고 평소 처방대로 복용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급하게 여러 알을 복용했다면 혈압이 떨어져 위험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약물이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전 형성을 억제하여 이미 막힌 혈관을 뚫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평소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즉시 씹어서 복용해야 합니다. 아스피린을 씹어서 복용하면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복용을 피해야 하며 약을 남의 약을 빌려 먹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각각의 약물은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정확히 알고 복용해야 합니다.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을 버는 응급처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약물은 심장에 가는 혈류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이후의 대처가 더 중요합니다. 약을 복용한 후에는 다음 단계를 즉시 이어가야 하며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을 즉시 복용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을 정확하게 복용함으로써 심장에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응급처치 시간 동안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즉 119에 전화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화할 때는 단순히 도와주세요 라고만 외치는 것보다 정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9에 전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장마비를 의심할 경우 상황을 빨리 전달하고 응급처치에 대한 지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시작되기 때문에 전화 내용은 핵심만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내용 예시: 혼자 집에 있는데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주소는 강북구 번동 419번지입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정보만 전달하면 119 응급대원들이 빠르게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소가 헷갈리거나 위치가 불분명하다면 근처의 중요한 랜드마크나 건물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전화가 연결되면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아질 것 같다며 전화하는 걸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미루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심해진다면 즉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 이정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씨 65세의 남성입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큰 걱정 없이 생활하시던 분이었죠. 어느 날 토요일 오후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근육통이겠지 하고 넘겼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호흡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정수 씨는 그때 괜찮겠지 하며 30분 정도 더 기다린 후에야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 빠른 대응으로 병원에서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게 되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지만 만약 이정수 씨가 전화를 조금 더 일찍 했다면 심장 근육 손상이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그 30분의 지연이 결국 심장 근육에 큰 부담을 주었고 나중에 심부전으로 고생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다면 그 다음 중요한 일은 대기하는 동안의 준비입니다. 전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때 여러분이 가족과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체력이 소진되고 불필요한 대화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니
가족 한두 명에게 간단히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응급구조사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나이, 성별,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유무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응급처치가 현장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9에 전화를 한 후에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현관문을 열어두기, 올바른 자세, 유지와 같은 중요한 준비가 이어지기 때문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동안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전히 대화가 가능하니 응급대원들과의 소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19에 전화하는 것은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화를 미루지 말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여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빠른 대응이야말로 심장마비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이정수 씨의 사례처럼 전화 지연은 후유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전화를 걸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대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단계, 즉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는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간과하거나 놓치고 넘어가곤 합니다. 사실 현관문을 열어두는 일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여러분은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나 심할 경우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체된 시간은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매 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도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은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71세 최한규 씨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현관문을 열어두었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어서 바로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데 5에서 10분이 더 걸렸을 것입니다. 이 5에서 10분은 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한규 씨가 문을 열어둔 덕분에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두는 것은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들어오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두세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올 때 필요한 장비와 도구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대문까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애완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하세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들이 구급대원들을 경계하거나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다른 방에 격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도어락 설치를 고려해 보세요. 혼자 사는 분들에게 특히 스마트 도어락은 매우 유용합니다. 스마트 도어락은 비밀번호나 지문 인식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만 하면 구급대원들이 쉽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비밀번호나 기본적인 열쇠 위치를 알려두면 응급 상황에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 외에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여러분을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응급 연락망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구급대원들이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를 미리 저장해 두면 구급대원들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나 현관 앞에 응급 연락처를 적어 두세요. 만약 의식을 잃게 되면 구급대원들이 여러분의 상태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냉장고나 현관문에 응급 연락처를 적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은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간단한 준비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최한규 씨처럼 현관문을 열어두고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응급처치를 시작한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5번째 단계, 즉 올바른 자세로 안정을 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나 응급 상황에서는 자세가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빠르게 대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어떤 자세가 올바른지 그리고 왜 이 자세가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나면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몸을 안정시키는 자세를 취하면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세로 누워 있느냐가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자세는 호흡을 어렵게 만들고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발생하면 가장 좋은 자세는 바닥에 편안히 누운 자세입니다. 이때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무릎 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세요. 이 자세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 신경이 안정되고 심장이 과도하게 부담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 호흡이 어려워지거나 호흡 곤란이 심해지는 경우 반쯤 앉은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상체를 약 30도에서 45도 정도 올려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세요. 이 자세는 호흡을 돕고 폐로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가 있다면 이 자세를 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어려워지면 절대로 평평한 자세로 눕지 마세요. 누운 자세는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영선 씨는 69세 여성으로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쓰러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고 소파로 옮겨 반쯤 기댄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이때 김 씨가 잘한 점은 딱딱한 변기 대신 부드러운 소파로 옮겨 편안한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반쯤 앉은 자세는 호흡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쓰러질 위험을 줄여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바닥에 엎드린 자세는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계단에 앉아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만약 의식을 잃게 되면 떨어져서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목과 가슴을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 넥타이, 벨트, 브라, 목걸이, 시계 등을 풀어야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담요나 얇은 이불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호흡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온 유지도 생존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올바른 자세로 안정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거나 반쯤 앉아서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호흡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심장과 호흡에 부담을 주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올바른 자세 유지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제 6번째 단계, 즉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119에 전화하는 것 외에도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누군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생명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불안감과 두려움에 의해 더 큰 위기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이웃이 곁에 있으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정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19에 전화한 후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함께 있어 주거나 응급처치에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철수 씨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박철수 씨는 74세로 평소 건강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혼자 집에서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119에 즉시 전화한 후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들이 멀리 살고 있어서 즉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즉시 박철수 씨의 집으로 달려가 주셨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곁에서 지켜보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웃의 즉각적인 대응 덕분에 박 씨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처치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후에 병원에서도 박 씨는 큰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웃의 지원 덕분에 살았다며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락을 할 때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여러분의 체력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상황을 전달하고 전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웃이나 가족이 즉시 도와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요청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실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는 것은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응급 연락망을 미리 준비해 두면 위급 상황에서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에 긴급 연락처를 저장하고 냉장고나 현관문에 응급 연락처를 적어두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하고 가족에게 빠르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긴급 연락처를 설정해 두면 응급 상황에서 의식이 없을 때도 구급대원들이 쉽게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여러분,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 이상입니다. 이들은 정신적 안정을 주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박철수 씨의 사례에서처럼 이웃의 도움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평소 응급 연락망을 준비하고 위급 상황에서 간단히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번에는 7번째 단계, 즉 올바른 호흡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호흡을 잘 유지하는 것이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서 혈액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호흡을 잘 유지하고 산소를 폐로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6 호흡법,
천천히 호흡하며 혈압을 안정시키자. 가장 중요한 호흡법은 4-6호흡법입니다. 4-6호흡법은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그 후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호흡을 안정시키고 심박수를 낮추어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가슴보다는 배로 호흡을 해야 더 많은 산소를 폐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배가 올라가도록 복식 호흡을 하세요. 복식 호흡은 호흡을 더 깊고 안정적이게 만들어줍니다. 이순자 씨, 67세 여성은 30년 전부터 요가를 배워 호흡법에 익숙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평소 배운 호흡법을 그대로 적용하며 호흡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잃지 않았고 호흡이 원활하게 유지되었으며 병원에서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호흡을 잘 유지해서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복이 빨랐다고 말했습니다. 호흡을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 올바른 호흡법을 사용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4-6호흡법을 따라 호흡하며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일상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의 응급처치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처럼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식습관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또 다른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 과도한 염분, 가공식품을 피하고 채소, 과일,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세요. 또한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심장질환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50대 이상에서는 심장 관련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명상, 호흡 운동,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 스트레스 관리만 잘해도 심장마비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은 생활 습관 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으로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